웰싱킹.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켈리최. 다산 북수.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성 실업, 나의 첫 직장. 그곳은 16이었던 나의 일터였고 집이었다. 전북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저녁 무렵 서울 답심리에 도착했다. 난생 처음 버스를 탄 나는 차멀미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렸다. 내일부터 공순이로 불리게 될 이 소녀들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낯선 건물로 발길을 옮겼다. 한층 전체가 기숙사였던 건물에는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10여 개의 방이 있었다. 각자 거처할 방을 찾아 이리저리 살피던 소녀들의 눈길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방에 들어서자 3층 철제 침상이 끝도 없이 놓여 있었다. 말이 좋아 침상이지 판자 패널로 짜놓아 등을 대고 누우면 딱딱한 바닥에 누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침상은 너비가 1.1m, 길이가 1.8m쯤 되었다. 각 층의 높이가 80cm 밖에 되지 않아 침상에 앉아 있으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락 말락했다. 딱 그만큼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이었다. 한 방에 3층짜리 철제 침상이 12개씩 있었다. 이 캡슐처럼 생긴 작은 방에 36명의 소녀들이 모두 들어오자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해졌다. 좋으나 싫으나 어린 여공들은 닭장에 갇힌 듯 살아가야 했다. 정말 낯선 풍경이었다. 나는 옷보따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당연히 기본적인 생필품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불은 물론 수건과 대야, 비누, 치약, 칫솔 같은 세면도구도 각자 준비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불이었다. 방 전체에 난방이 되긴 했지만 겨울로 넘어가는 12월의 싸늘한 냉기를 이불 없이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다. 베개도 없어 옷 몇 개를 겹쳐 겨우 머리를 뉘었다. 홀로 고향을 떠나온 첫날 밤. 이곳이 낯설고 무서워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울었다. 엄마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울음을 그치곤 했다. 엄마 없는 밤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니.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피곤해 지쳤는지 여기저기서 이 가는 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을수록 한기가 몸에 사무쳤다. 갓난아이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긴긴 밤을 보내는 동안 어린 마음에 이러려면 왜 나를 낳았을까 하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치솟았다.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았다. 다음날 급한 대로 치약과 칫솔, 비누를 샀다. 내 수중엔 7,000원뿐이라 이불과 베개는커녕 세수대야를 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첫 월급을 받기 전 누가 공장으로 나를 찾아왔다. 언니와 오빠였다. 나보다 더 어릴 때 서울로 와 고생했을 언니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말아 끌어안았다. 언니와 오빠는 내가 답심리 장미극장 근처 와이셔츠 공장에 있다는 말만 듣고 쉬는 날마다 나를 찾는다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다고 했다. 이제야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나도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언니와 오빠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엉엉 울고 말았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몇 마디 말밖에 안 하는 무뚝뚝한 오빠도 그 큰 눈이 빨개지며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다.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그제야 알았다. 그날 나는 정말 행복했고 고맙고 기뻤다. 그 당시에는 나보다 먼저 독립한
언니, 오빠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였다. 처음 공장에 갔을 때 나는 주눅이 들다 못해 아주 오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서울에 오기 전까지 시골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서울에서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라는 말을 진짜 믿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한 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다녔다. 아무것도 뺏기지 않겠다는 집념. 무엇보다 소중한 내 코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일종의 생존 의지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어린 여공들은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언니와 오빠를 만나다니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언니, 나 이불하고 베개랑 세숫대야 좀 사줘. 그 말을 듣자마자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진작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언니의 눈물을 보자 나도 다시 눈물이 터졌다. 언니는 이불도 없이 추위를 견뎠을 내가 안쓰러워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울에 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나는 이불을 덮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온종일 일하고 야간 수업까지 듣고 나면 밤 12시가 넘어야 잘 수 있어 몸은 고되고 잠은 모자랐다. 공장에 온 뒤로 제대로 잠든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누가 이를 갈고 코를 고는지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언니와 오빠가 사준 이불은 그렇게 나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언니와 오빠가 가까이 있어 공장 생활에 곧잘 적응했다. 공장에서 나 정도면 형편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내 월급은 6, 7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한성실업은 돈을 벌려고 선택한 회사가 아니었다. 나처럼 가난하지만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소녀들을 야간 학교에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도 해서 잔업이 없었다. 처음 하는 공장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았다. 일을 하는 덕분에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학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공장 일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났다. 8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씻어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세면장은 전쟁터 같았다. 몇 안 되는 수도꼭지에 200~300여 명이 달라붙어 후다닥 씻어야 했다. 부지런하면 더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씻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다들 잠이 모자라니 최대한 버티다 지각하지 않을 시간에 세면장으로 우우 달려가곤 했다. 그러니 세면장은 항상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는 오후 6시에 시작했다. 오후 5시에 일이 끝나니 1시간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공장에서 학교까지 30분 남짓 걸렸다. 게다가 천을 만지는 일이라 일이 끝나면 머리며 옷이며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서 옷을 털고 씻는 일부터 가방을 챙기고 간단히 저녁까지 먹으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모든 일을 20분 내에 끝내야 했다. 그래서 대망의 5시만 되면 한창 때 여자아이들이 우당탕탕 앞다투어 세면실로, 식당으로, 기숙사로 전력 질주했다. 다시 돌이켜보면 서글픈 장면인데 그때는 그마저도 즐거웠다. 이듬해 늦겨울이었다. 5시 30분. 여느 때처럼 공장 앞에는 우리를 학교로 실어 나를 버스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날 나는 웬일로 일찍 버스에 탔다. 창밖으로 친구들이 무거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소매자락으로 차창에 서린 김을 닦고는 그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영숙, 가명,
영숙이가 손에 무언가를 든 채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손에 들린 건 보나마나 백설기 빵과 우유였을 것이다. 영숙이는 눈처럼 하얀 백설기 빵을 좋아했다. 그날은 일이 좀 늦게 끝났거나 씻는데 줄이 길어서 저녁을 먹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밥을 먹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걸 더 좋아했던 친구였다. 그곳에 모인 우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그렇지 않은 친구든 학교 가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탄 영숙이는 앞자리에 앉아있던 내게 눈인사를 하고는 뒤쪽으로 얼른 걸음을 옮겼다. 그날 어린 여공 영숙이는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백설기 빵을 급히 먹다 그만 빵 덩어리가 기도를 막은 게 이유였다. 요즘 같으면 웬만한 사람들도 기도가 막혔을 때는 뒤쪽에서 끌어안아 횡격막을 자극시켜 이물질이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런 지식을 알지 못했다. 버스 뒤쪽이 웅성웅성하더니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내 친구 영숙이는 차가운 주검이 되었다. 영숙이와 나 그리고 몇몇은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살겠다는 집념 하나로 고향을 떠나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정 형편이 다 고만고만했는데 영숙이의 집은 유독 어려웠다. 그래도 영숙이는 그늘진 곳 없이 명랑했다. 우리 중에서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꾸역꾸역 버스 안에서 밀어넣은 백설기 빵이 그런 친구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그 소녀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날 학교는 온통 울음바다였다. 선생님들도 책 꺼내라는 소리조차 하지 못하시고 서럽게 우셨다. 40대 중년이셨던 담임 선생님은 우리 아빠 또래였다. 우리 같은 자식이 있었을 선생님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학교에 오는 우리를 보며 항상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깨울지 말지 망설이셨다. 깨우실 때도 어린 학생들이 예민한 시기에 상처를 받을까봐 조용히 세수하고 오라고 기뜸해 주셨다. 그런 선생님이신지라 영숙이가 떠나던 날에 하염없이 우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더 사무쳤고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지만 공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 내가 정신을 놓으면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그렇게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꿈에서까지 찾아오던 영숙이의 죽음이 저만치 멀어졌다. 소녀 노동자들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게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후 5시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영숙이가 찾아온 것만 같았다.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수업을 듣는 교실에서도 도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원망이 끊임없이 쌓여갔다. 문득 영숙이와 함께했던 어느 점심시간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에도 우리는 식당을 향해 마구 달렸다. 그래야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손을 잡은 채 영숙이와 나는 배식구 앞에 섰다. 숨을 헐떡이며 오목한 스테인리스 식판을 내밀자 아주머니들께서 밥과 국을 퍼주시고 반찬을 담아주셨다. 야, 오뎅이다, 오뎅. 영숙이는 신이 나서 내 등을 두드렸다. 아줌마, 오뎅 좀 많이 주세요.
그녀와 나는 오뎅이 수북이 담긴 식판을 들고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탁자에 앉았다. 좋아하는 오뎅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을 뿐인데 우리는 날아갈 듯 신났다. 출입문 옆에 앉았으니 얼른 점심을 먹고 잠시 눈 붙일 시간도 몇 분 더 번 셈이었다. 운수 좋은 날이었다. 겨우 오뎅 하나에 몇 분의 휴식에 행복해했던 우리. 우리는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도 더 나은 삶의 여유도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녀가 죽은 뒤 깊은 잠에 들 수 없었다. 여느 날처럼 새벽까지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는데 기숙사 옆 교회에서 종이 울렸다. 홀린 듯 일어나 교회로 갔다.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우물우물 따라 부르는데 느닷없이 눈물이 솟구쳤다. 새벽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험에 들게 하는가? 가엾은 여자애들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속으로 울부짖었다. 고통에 점점 지쳐갈 때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 순간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솟아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당장 공장을 떠나기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내가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자명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아쉬움만 남기고 일찍 떠난 내 친구 영숙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장을 떠나는 날 나는 영숙이를 가슴에 묻고 그녀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따금 영숙이를 떠올린다. 그러면 이젠 이름도 가물가물한 한성실업 친구들의 얼굴이 불쑥 떠오른다. 지쳤다가도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다시 샘솟는다. 나는 그녀의 목까지 살아야 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마치 내가 한성실업에 다니던 친구들의 대표라도 된 듯 잘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의 죽음으로 깨달은 내 삶의 소중한 씨앗이니까. 우리 모두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내가 꼭 해낼게. 우리도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반드시 보여줄게.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양쪽 다리가 팔처럼 가는 데다 사고를 당해 한쪽 손이 펴지지 않았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나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피를 멈추기 위해 손을 꼭 쥐고 참았고 아버지의 손은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부부가 같이 나서도 힘든 판에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 살림이 쪼들리는 게 당연했다. 엄마 혼자 아등바등하며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가수원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죽도록 일했다. 그러나 6남매를 먹이고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 위로 셋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집을 떠나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시골 생활은 다 거기서 거기라 나는 가난을 의식하지 못했고 불행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저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 공부 또한 뒷전이었다. 성적은 꼴찌에 가까웠다. 방학 숙제를 한 번도 해간 적이 없을 정도였다. 이런 나도 부모님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난독증이 있어 제대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 때문에 공부가 더 싫었던 모양이다. 그랬던 내가 중학교를 마치자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공부는 못해도 고등학교는 꼭 졸업해야 할 것 같았다. 하다못해 농업고등학교라도 가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 중 하나만 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그게 오빠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여서 모든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 장남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한 명이 가문의 대들보 노릇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여자인 내가 난생 처음 차별을 느낀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집이나 그랬다. 그런 시대였다. 하지만 오빠는 스스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산업체 부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에 서울에서 와이셔츠를 만드는 한성실업에 취직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에게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엄마, 그래도 괜찮지? 내가 오죽이 잘 알아서 결정했겠냐. 엄마는 너만 믿어. 너는 잘할 거요. 엄마는 가만히 내 등을 두드렸다. 엄마의 그 말. 알아서 잘 결정했으리라 믿는다. 잘할 거다. 라는 소리를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들었다. 엄마의 말은 매번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말리기는커녕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다. 자식들을 그렇게 믿어줌으로써 기죽지 않게 했다. 떠나기 전날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으리라. 자식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마다 엄마는 울고 싶지 않았을까. 나까지 5. 그때마다 울었더라면 엄마 맘이 누덕누덕해졌을 것이다. 금례야, 앞으로 힘들 것이다. 참말로 힘들 거요. 살아보니께 내일이라는 것이 매번 더 힘들더라. 암만 그래도 절대로 기댈 생각하지 마라. 형제 지간에도 내 건 내 것이 있다. 너는 너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혀.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어. 엄마는 평생 얼마나 고생만 했으면 내일이 더 힘들다고 말할까. 마음이 무거웠다. 엄마, 걱정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서글프게 웃으며 거친 손으로 내 손등을 매만졌다. 엄마, 걱정하지 마.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는 고생한 엄마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호기롭게 장담했다. 엄마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내가 돈 많이 벌면 실컷 사줄게. 어린 딸의 호언 장담에 엄마는 그제야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말이다. 계란을 한 소쿠리 삶아놓고 복숭아, 그 달달한 물 줄줄 흐르는 복숭아를 한 소쿠리 갖다 놓고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알았어, 엄마. 한 소쿠리가 뭐야? 평생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엄마는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날 밤 엄마와 나는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다. 다음 날 나는 옷보따리 하나만 끌어안은 채 집을 나섰다. 성공을 위해 도전한 서울행이라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엄마의 믿음에 보답하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가족과도 같았던 친구의 죽음에 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못다 핀 영숙이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성공해야 했다. 공장을 그만두고 패션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거의 무일푼으로 일본에 간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졸업 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어차피 내가 어디에 살든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무작정 패션의 나라 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채로 찾아간 파리에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했다. 돈을 벌어야 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하늘이 이런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걸까?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하는 일마다 물 흐르듯 술술 풀렸고 그렇게 노력한 나는 30대 중반이 되어 친구의 제안으로 전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전시 사업은 파리 본사에서 한국 지사까지 확장되며 꾸준히 성장했다. 확신이 있었기에 많은 빚까지 지며 투자했다.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손에 쥐었던 모든 게 모래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죽도록 열심히 살면서 쌓은 공든탑이 무너진 느낌이었다. 그렇다. 내 사업은 그렇게 망했다. 모든 걸 잃었던 그날 나는 생강 위에 서 있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시절에도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이라는 빚만 남은 그날에도 센강은 여느 때처럼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다. 검은색 수면 위로 수만 갈래의 햇빛이 찬란하게 부서졌다. 내 마음도 모른 채 유유히 흘러가는 센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큰 상실감과 허탈감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지고 이미 깊은 밤이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검은 강물이 어서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는 듯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자 검푸른 강물 속에서 이제 영숙이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금예야, 이제 그만 됐어.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할 만큼 했고 내 몫까지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정말 영숙이 곁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쓰고 살아왔던 지난 날이 빠르게 스쳐갔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덧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어두운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켰다. 제대로 건사하지 않아 세락한 느낌이 드는 집안이 불빛 아래 환하게 드러났다. 기다리는 이 없는 쓸쓸한 집,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집이 꼭 내 인생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울이 보였다. 거울을 제대로 보는 게 얼마만일까. 얼룩진 거울로 예전에 당당하고 활기찼던 모습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초라한 행색이 보였다. 사업 실패 후 10kg나 늘어난 내 몸이 정말 보기도 싫었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차라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검은 기운이 거울 속까지 넘실거리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금예야, 아가, 자랑스러운 우리 셋째 딸. 거울 속에서 엄마가 나를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나의 희망이라고 불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일하러 갈 때도, 일본으로 갈 때도, 프랑스로 갈 때도, 사업에 성공했을 때도, 심지어 실패했을 때도 나는 늘 엄마의 자랑거리였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엄마에게 나는 자랑거리이자 희망일 터였다. 그런 엄마를 두고 죽는 것은 엄마와 함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날의 결심이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나는 죽음의 목전에서 엄마로 인해 다시 살아보겠다는 생의 의지가 담긴 발걸음을 뗐다. 그러고 보면 매번 나를 살린 건 엄마였다. 내가 원한 것은 돈과 성공이었는데 엄마는 나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거울 앞에서 나는 생각했다. 답은
너무나 단순했다. 어떻게든 내 딸이 힘있게 살아내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시작했지만 지난번처럼 또는 그보다 더 성공할 자신은 없었다. 그러나 엄마가 나에게 원하는 인생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늘 엄마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나의 희망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낼 것. 엄마가 내게 바라던 건 정말 단순했지만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바람일지도 모른다. 실패 후 2년 내내 죽어있던 희망이라는 놈이 가슴속에서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 그 뒤로도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며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였기에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내가 아무리 망했다 한들 다시 일어서서 한 발 내딛는 걸 못할까?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는 없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프랑스 유학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당시 부호의 자식들만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모든 걸 손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렵게 온 파리에서 반드시 큰 배움을 얻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나에게는 수많은 친구가 있었다. 한국 친구도 많았지만 프랑스 친구도 많았다. 한국 친구들은 나만 보면 어떻게 프랑스 사회에 섞여들었는지 물었다. 그때마다 내가 아는 노하우를 다 알려줬지만 나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다. 나는 프랑스 문화를 이해한 뒤 부족한 회화 능력으로도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말했다.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정보를 말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땐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축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나를 조금도 성장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한들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을 먹자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말 실수를 했더니 친구가 말했다. 켈리, 그거 틀린 거야. 그래? 몰랐어. 내 덕분에 새로운 걸 하나 배웠네. 정말 고마워. 바로 인정하면 누구도 나를 욕하지 않았다. 그게 프랑스 문화였다. 설령 욕을 먹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다. 실패하지 않고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 유학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도 나에게는 숱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파리의 유행이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파리의 패션은 오트쿠투르, 즉 고급 맞춤 여성복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기성복이라는 의미의 프레타포르테 역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고가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파리에서도 뉴욕의 미니멀리즘이 확산되고 있었다. 앞으로 켈빈 클라인 같은 브랜드의 열풍이 불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뉴욕으로 갈 생각이었다. 먼저 뉴욕으로 간 친구가 오기만 하면 디자이너로 취직을 시켜준다고 했다. 뉴욕에서 몇 년 공부를 한 뒤 파리에 정착할 생각이었다. 내가 뉴욕을 선택한 데는 디자이너로서의 내 한계도 있었다. 디자인하는 일이라면 나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직선의 끝부분이 살짝 흐려지면서 곡선으로 변하는 그림을 그려놓고는 곡선으로 휘는 이유에 대해 몇 시간씩 토론했다. 루브르에서 봤다든가 베르사유에서 봤다든가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든가 뭐 이런 거창한 비유까지 들면서 나는 더 멋있는 디자인을 해놓고도 그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창의력과 인문학적 소양의 차이 때문이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야 하는 교육을 받아온 나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프랑스인들은 1시간이면 끝나는 패션쇼를 두고도 몇 날 며칠 떠들 수 있었다. 눈만 말똥말똥 뜨고 선생님이 하는 말만 가만히 듣는 교육을 받아온 아시아 친구들이 대부분 절망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오투쿠티르 중심의 파리 패션계에서는 그들을 능가할 만한 창의력이 아니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 물론 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한국인 중에는 나와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다만 나는 시대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천재가 아니었고 이 사실을 씁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나에게 실용적인 사고를 더 인정하는 뉴욕이 파리보다 더 적합할 거라 판단했다. 나는 파리의 패션 업계에서 최고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지는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게 내 최고의 장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혈혈단신으로 정읍에서 서울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떠나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나는 남달리 총명하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수십 수백 번 실패했고 그 덕분에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뜨거운 불길에 몸을 맡기고 망치로 두들겨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쇳덩이처럼 나는 계속 단단해질 뿐이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실패를 곱씹을 시간도 내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나는 무수한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 강해진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무수한 실패가 쌓여야 언젠가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당신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린 날에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면서 당신도 이 땅에 굳게 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